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도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뵀던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네. 제가 원래 어서 들어오세요. 네. 우리 사회 보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은 법인데 법은 이제 다 까먹었고요. 제가 평소 관심 있는 게 어떤 역사라든지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책을 보다가 한 3, 4년 전에 코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코인하고 제가 관심 갖던 그 분야가 접목이 되면서 시대가 이제는 이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 시대로 오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강의도 하게 됐는데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번 왔다 사라질 거란 모르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이 가상화폐가 큰 자리매김을 한다 그러면은 정확히 알고 또 참여도 하고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개개의 특정된 코인을 제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라는 가상화폐가 어떤 이유와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되고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적을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맥을 잡으면 되니까. 아시겠죠? 네. 옷 좀 벗고 할게요. 자, 오늘 이제 가상화폐 코인이라고 좀 부를게요. 코인. 이 코인이 뭔지 그 개념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제가 한문에 칠판을 좀 썼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잘 썼어요. 잘 썼어요? 네. 제가 좀 써요, 글씨 지금. 자, 한번 좀 읽어주세요. 뭐라고 썼는지. 고도의 자동화와 연결성. 네, 고도의 자동화와 연결성이라는 글귀입니다. 혹시 이 글귀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죠? 네. 어떤 사람이 내가 관심거리의 분야라 그러면 좀 기억이 오래 남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구절인가 봤더니 2016년도니까 작년도죠? 작년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주제였어요. 다보스 포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이나 각 나라에서 총리나 경제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모여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며 토론하는 단체로 보시면 돼요. 거기 작년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이냐? 요즘 많이 화제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뜻하는 글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TV에서? 예. 그러면 이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이 뭐냐 봤더니 바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IoT. 사물 인터넷 아시죠? 네, 바로 사물 인터넷을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글귀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자동화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동화? 글자 뜻을 보게 되면 스스로자 움직일 동사입니다. 스스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 자동화라는 말을 사람에게 쓸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자동화 됐어. 이런 말 쓰나요? 아니요. 안 어울리죠? 네. 그럼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물들에게 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사물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스스로 움직인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만큼 세상이요, 기술과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사물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시대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없는 사물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통신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이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만드는 시대. 그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에요. 공감하십니까? 네. 대답 잘해주세요. 네. 그런데
그 자동화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 고도화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자동화된 제품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존재했어요. 우리도 세탁기 같은 거 버튼 하나만 눌러버리면 지가 알아서 다 돼버리죠. 이게 자동화된 하나의 제품입니다. 근데 그게 따로따로 존재하던 자동화된 제품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들이요, 인터넷을 매개체로 해서 다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2016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 사물들이 52억 개가 연결돼 있대요. 2020년이 되면 120억 개가 연결되고 2030년 이후가 되면 500억 개의 사물들이 연결된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물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도의 자동화와 연결성이라고 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실현시키는 아주 중요한 3대 기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한참 이야기되는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이 세 가지를 제4차 산업혁명의 3대 핵심 기술을 꼽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럼 빅데이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빅, 큰, 데이터, 자료. 커다란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왔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축적이 됩니다. 그 축적된 자료를 인공지능과 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움직일 수 없는 사물들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술을 또한 저장하고 관리하고 운영해주는 기술이 뭐냐?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첫 강의부터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당기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에요. 물론 그냥 나 오늘 하루만 살고 죽을 거야 하는 사람 몰라도 돼. 하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미래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 도대체 언제 무엇 때문에 등장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이 블록체인은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비트코인 아시죠? 네, 비트코인이 2009년도 1월 3일 날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이름에 의해서 우리에게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다 아시죠? 예. 자, 여러분 나카모토 사토시 그러면 어느 나라 이름 같아요? 일본. 예, 이름은 일본 이름이죠? 네. 근데 일본 사람 맞아요? 아니.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은 국적이 불명이야. 주치 불명입니다. 이게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프랑스인인지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집단인지 개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걸 많이 듣고 알지만 또 모르는 사실이 있어. 제가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과거에 원래 있었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겁니까? 아니면 전혀 없던 것이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까? 전혀 없었죠. 전혀. 네, 그 전에는 비트코인을 들어본 적 없죠? 네. 없던 것이 처음 등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촌에서는요, 전혀 없던 것이 새롭게 등장할 때는 반드시 그 등장하게 되는 이유나 배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이유 아시는 거? 없어요. 100번, 1000번 강의를 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제가 이 강남 바닥에서 그렇게 강의도 해보고 강의 들어봤지만 그거 설명하는 강사도 한 명도 없어요. 저만이에요, 저만. 자, 말씀드려볼게요. 2009년도 1월 3일이면은 2009년도 새해 벽두죠? 네. 그럼 그 전년도가 몇 년도죠? 2008년도죠. 2008년도죠? 네. 2008년도에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2008년도. 맞아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 불리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미국 경제만 붕괴됐습니까? 전 세계 경제가 난리 났습니까? 전 세계가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한 나라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연결돼서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이것이 일어났는가 이유를 보니까 자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뱅크, 은행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행을 중심으로 거래를 해야 안 해요. 은행을 매개체로 해서 거래하죠? 네. 은행에서 송금도 하고 저축도 하고 대출도 하고 다 은행 중심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누구만 갖게 되는 겁니까? 은행만 갖게 되겠죠? 그 독점된 정보를 누가? 세계 금융자본가들이나 은행자본가들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면서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면에 사용하면 좋아. 근데 이걸 악용하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FRB라고 하는 단체 아십니까? 뭐죠? 연방준비은행이죠? 연방준비은행.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입니까? 사금융입니까? 사금융이에요. 이건 개인 사금융. 근데 여기서 모든 경제, 금융 시스템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금융 시스템의 3대 축이라고 하는 통화 조절권. 통화량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그 다음에 금리, 이자율 조절. 이자율을 높이느냐 내리느냐. 그 다음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중심으로 한 환율 있죠. 환율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 가장 중요한 3대 기술을 누가 다 가지고 있다?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FRB.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이 금융자본가들이 장난을 쳐. 여러분들 2000년도에 미국에 불어닥친 게 뭐야? 부동산 강풍이죠? 그때 FRB 의장이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를 거의 0%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리가 막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 심리가 저축을 많이 할까요? 대출을 많이 받을까요? 대출 많이 받죠? 네. 예. 이자가 너무 싸니까. 그때 평상시 같으면 도저히 대출받지 못하는 서브, 아랫사람, 하층, 서민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대출을 받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뭐 샀을까요? 대출 받아서. 그때 부동산 집을 사는 게. 2000년대 미국의 부동산 강풍이 일어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2004년도가 되니까 갑자기 FRB에서 금리를 3배, 4배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원금과 이자가 100만 원이면 될 게 갑자기 300만 원, 400만 원 돼버리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물론 부자들이나 돈인 사람들은 감당이 되는데 서민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사건. 그래서 부동산이 붕괴돼요. 맞죠? 네. 그런 어떤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지켜보던 나카모토 사토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제 기존의 금융 시스템 문제가 많구나 하면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중형 서버에 의한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거와 같은 방향으로 구상을 할까요? 정반대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정반대로 생각하겠죠? 네. 그러면 중앙 집중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분산. 분산입니다. 분산. 네, 맞습니다. 분산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의한 금융 시스템을 구상하면서 비트코인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습니까? 네. 예,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이 처음 나와서 인터넷을 찾아볼 때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탈중앙화란 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중앙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중앙 그러면 뭔가 집중되어지고 통제되는 느낌이 들죠. 네. 근데 탈한데 탈이 뭐예요? 나가. 벗어난다. 즉 통제와 집중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뭐다?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투자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외에도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준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얘기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딱 2가지만. 첫 번째, 블록체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거 하나 설명드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분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2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블록체인.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네. 네. 여러분 한 200~300년 전에 지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폐라는 돈이 우리 경제생활에서 하나의 대동맹 역할을 합니다. 축을 역할을 해줘요. 큰 역할을. 거기서 수많은 제도가 나옵니다. 뭐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등 많은 제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 블록체인이 대동맹 역할을 해줘요. 거기서 수많은 핀테크 제도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알아도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블록체인이 도대체 뭐냐? 그 정의를 내린다면 블록체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 신뢰가 뭡니까? 믿음이죠. 신뢰를 바탕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보안 기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가 불가능하다고요? 해킹. 해킹이 뭐예요? 뭔가 중요한 자료를 또는 화폐를 훔쳐가는 거야. 도둑질해가는 걸 해킹이라고 해요. 근데 해킹이 어떻다? 불가능하다. 무슨 기술이다? 보안 기술. 자, 블록체인의 개념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 도대체 뭐길래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길래 혹자는 이 블록체인 방식을 화폐 거래의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혁명.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거래 방식이 참 독특해요. P2P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문 용어죠. P2P. 자, 피어 투 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하면 동종 계층 간 통신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어 어르신들은.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P2P라는 것은 뭐냐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잘 들으세요. 은행이나 제3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 매개체로 하지 아니하고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뭐와 뭐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이나 제3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P2P라고 한다. 됐죠? 네. 자,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주고받는 이메일 주고받는 거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성격이. 자, 이메일 다 주고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내가 이메일 주고받았다고 해서 세금 낸 적 있나요? 네, 블록체인은 세금은 안 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법이 생겨서 뭐 거둘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없어요. 두 번째로 이메일 주고받았다고 해서 수수료 낸 적 있나요? 없어요. 수수료 안 냅니다. 즉 은행을 매개체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나갈 일이 없다. 없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미국이나 외국에 송금할 때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물론 전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한 달 정도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메일은 얼마나 걸리죠? 가는데? 몇 초면 가버리죠? 네. 1초에서 뭐 아무리 늦어도 30초면 가야 안 가요? 가요.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익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익명이라는 게 뭐죠?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네. 거래는 이루어졌는데 그 거래 주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도 될 수 있죠. 불법 거래인 마약 거래에 사용될 수 있고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고 요즘에 최근에 북한이 막 뭐 해킹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달라고 막 그런 적 있죠? 뭐 마약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요구하고 해적들이 막 그러잖아요. 추적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나쁜 점도 있지만 그건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돼야 안 돼요. 네, 큰 흐름 줄기로 봤을 때는 이 블록체인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네.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은행과 제3자를 거치지 않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놀랍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최근까지 이 블록체인이 많은 나라에서 환영을 받았을까요? 핍박을 받았을까요? 핍박을 받습니다. 왜? 기존 금융 시스템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가장 핍박한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이 러시아가 이 블록체인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통제를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통제가 돼야 안 돼요. 네. 통제가 안 되는 걸 보고 야, 차라리 통제가 안 될 바에는 친해지자.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대표하는 가상화폐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캐나다도 캐드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국의 화폐랑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들어요. 모든 나라가 이제 자국을 대표하는 코인을 만들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놀라운 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나온 지가 한 8년, 9년 됐잖아요. 근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냥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20만 건, 30만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오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한 건의 오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블록체인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과 코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냥 거래가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착착 쌓이다가 요 10분이 딱 돼버리면 하나의 블록이 완성이 돼요.
벽돌이. 또 10분 지나면 또 이게 벽돌이 완성돼. 이것이 마치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됐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는. 근데 여기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이거를 블록 헤더라고 합니다. 그 블록 헤더의 암호값,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해쉬라고 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해쉬. 해시. 해쉬를 암호값이라고 하는데 암호값이 저장이 돼요. 이거 무슨 얘기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내역이 여기 저장이 되겠죠? 네. 그럼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자기 장부에 기록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아까 뭐라 그랬죠? 분산이라고 그랬죠? 그 거래 내역이 여기만 딱 저장된 것이 아니라 모든 블록들에게 쫙 뿌려버려. 공유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산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컴퓨터가 약 8천여 개가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비트코인을 보냈는지 10만 개 보낸다고 했는데 5만 개만 보냈는지 검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것을 POW, Proof of Work이라고 하는 작업 증명을 통해서 검증해 나갑니다. 검증을 딱 해가지고 이 8천여 개의 컴퓨터 중에 과반수 이상이 51% 이상이 오케이 그거 정상적인 거래야 라고 승인을 하게 되면 그 거래에 대한 해시가 만들어지면서 저장시키고 다시 쫙 뿌려버려요. 모든 블록들이 다 공유하게끔. 이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아까 블록체인은 뭐가 불가능하다? 해킹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해킹이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저장한 이 거래 내역이 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 8천여 개를 다 해킹하려면 가능할까요? 또 가능하다 할지라도 계속 거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다. 기가 막힌 기술이죠. 이 디지털 기술 중에서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은 이 블록체인밖에 없다고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비트코인 말고 또 최근에 비트코인을 막 능가하는 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 왜 나온지 아세요? 이 비트코인은 10분마다 만들어져. 늦어 굉장히. 그리고 많은 양을 저장, 1메가바이트밖에 저장을 못 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수정이 불가능해. 그리고 이거는 화폐밖에 저장을 못해. 근데 이더리움은 그 블록체인에 보안을 요하는 모든 자료를 다 담수해버렸어요. 부동산 등기에 관한 자료, 건강검진에 대한 자료, 다 보안을 요하는 것들이죠. 그거를 담을 수 있는 확장성을 만든 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에요. 전문용어로는 이거는 뭐 퍼블릭이다. 이더리움은 프라이빗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빼버려. 자, 쉽게 설명드리면 자, 여기에 어떤 과일 박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 사과가 몇 개 있고 배가 몇 개 있고 쭉 채울 거 아니겠어요? 다 채운 다음에 맨 꼭대기에다가 빨간색 종이에다가 이 과일 기록을 적어놓고 깔아버려요. 여기 암호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박스가 딱 쌓일 때 맨 밑바닥에 똑같은 빨간 종이를 깔고선 과일을 또 쌓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초록색 종이를 해서 암호값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박스 맨 밑에 또 초록색 종이를 깔아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얘도 갖고 있고 여기 있는 자료를 또 이 박스도 갖고 있는 거.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쉽게. 자, 교실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명의 학생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10명의 학생이. 근데 이 두 학생이 거래를 합니다. 야, 내가 오늘 급해서 그런데 코인 10,000개만 빌려줘. 저녁에 갚아줄게. 그래서 빌려줬단 말이야. 거래가 이루어졌죠? 네. 그럼 예전 같으면 이 두 학생만 자기 장부에 기록하면 끝났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방식은 이 교실 안에 있는 10명의 학생들이 자기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장부에 각자 다 기록하는 것. 이게 블록체인.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거. 다 되셨죠? 네. 이 교실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블록체인이 굉장히 보안이 뛰어난데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과 미국의 IBM이 이미 제휴를 맺어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사물 인터넷 시대에 핵심 기술로 선정했다는 사실에 우리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블록이 10분마다 만들어지는데 블록을 10분마다 완성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블록을 딱 10분 됐을 때 하나 만드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마감하는 행위. 그 마감하는 행위를 우리는 뭘로 표현하냐면 채굴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마이닝이에요, 마이닝. 채굴. 근데 원래 채굴이라는 단어는 땅속에서 금속을 캐낼 때 쓰는 말이죠. 그쵸? 네. 근데 이 코인도 사이버 공간상에서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채굴로 비교해야 돼요. 뭘 푼다? 수학 문제.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최고로 비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학 문제가 뭐 미분, 적분, 뭐 함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산수 문제야. 그냥 처음에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숫자만 대입해서 맞추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8,000의 컴퓨터가 숫자를 막 대입해 보겠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맞추는 컴퓨터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영국도 국가에 대입해가지고 딱 맞히면 너 전기수도 부담했고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보상을 줄게 대가로. 그래서 50개라는 비트코인이 처음에 떨어집니다. 보상으로. 맞죠? 근데 이런 문제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거야. 동그라미가 2개, 3개, 4개, 5개 막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에 1, 2, 3, 4, 5를 집어넣어야 될지 1, 4, 5, 7, 9를 집어넣어야 될지 끊임없이 대입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죠. 해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대입해서 맞춘 컴퓨터가 있으면 그 컴퓨터가 뭘 푼 거야? 암호값을 푼 거야. 그래? 너 수고했어? 또 50개 또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개수가 4년마다 반감기라는 거 있어서 다시 줄어버려요. 다시. 그래서 2013년도가 딱 2009년도에 만들었으니까 2013년도에 25개로 줄어버리고 2016년 7월 10일자로 해서 또 12.5개로 지금 줄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줄다가 2140년인지 45년 되면은 이게 제로가 돼가지고 총 채굴되는 양이 2100만 개로 한정되게끔 프로그래마된 게 비트코인이에요. 이제 좀 아시겠죠? 누구한테 가서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분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분할이 뜻이 뭐예요? 나눠진다는 뜻이죠? 자, 비트코인 2100만 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폐라고 하는 것은 달러를 제외한 모든 지폐들은 각 자기 나라에서만 작동이 됐죠. 그죠? 근데 앞으로 이 가상화폐 코인은 한 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작용되는 단일화폐로 작동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전 세계 인구 70억이 넘는데 2,100만 개로 이게 된다?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작다는 느낌이 들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 2,100만 개의 코인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쪼개진다? 1억 분의 1로 다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8개짜리까지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억 분의 1 코인을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사토시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토시 코인. 근데 처음에 저는 이걸 이렇게 왜 쪼갰을까? 아, 이게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쪼개졌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강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었을까? 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서 가상화폐 책을 다 찾아보고 유튜브 강의도 들어보고 인터넷 다 찾아봐도 이거에 대한 명쾌하게 설명한 게 없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했어. 답이 안 나와.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작년 9월 됐을 때 9월이 됐을 때 제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파악하고 났을 때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였구나. 굉장히 기뻤어요. 물론 그 깨달음은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깨달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만약에 공감되면 큰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지금 박수 한번 줘보세요. 그 다음 설명드릴게요.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자,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800만이 넘었었어요. 근데 800만 원을 계산하면 복잡해지니까 100만 원대를 예상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 자, 코인 하나가 100만 원짜리 같은 적이 얼마 안 됐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라면 1,000원짜리 하나 사고 싶어. 그럼 상식적으로 1,000원짜리 라면 사는데 100만 원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근데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1,000원만 막 이게 1억분을 나눠가지고 딱 저장시켜버려요. 그냥.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해소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야, 요 100만 원을 한번 1억으로 한번 나눠보자. 심심해서.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나눠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0.01원이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죠? 그럼 여러분들 0.01원은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죠. 그리고 현재 경제생활 속에서 언급되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왜 나왔을까? 이상한 상상을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이 사물 인터넷을 깨닫게 됩니다. 사물 인터넷. 자, 인터넷이라는 단어.
컴퓨터가 발명되어지고 우리나라에 1990년도가 돼서 인터넷이 들어옵니다. 맞죠? 근데 그 인터넷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 그 인터넷이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줬었어요. 즉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손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했잖아요. 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인터넷이 딱 등장하니까 전자, 이메일 시대가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근데 지금은 그 인터넷이 사람과 뭐를 연결한다? 사물. 네, 사물을 연결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어떻게 사람이 사물들하고 이야기를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발달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초창기에 유튜브 들어가서 사물 인터넷 사례를 치니까 그때는 두 번째 동영상이 있었는데 지금 밀려가지고 쫙 밑에 있어 어딘지 모르겠어. 한 직장인 여성이 퇴근을 하고 장을 보려고 마트를 갑니다. 근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집에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 냉장고 안에. 그 슬그머니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카톡을 연해 누군가에게 문자를 막 보냅니다. 누군가에게 보낸 거 봤더니 자기 집 냉장고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야, 냉장고 안에 사진하고 목록 좀 찍어서 보내줘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집 냉장고는 안쪽 위에 인공지능이 내장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고 지가 답장으로 사진하고 목록을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장인에서는 그걸 보고 두부와 콩나물이 없네? 하고 없는 걸 사간대요. 자, 누구와 누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물. 냉장고라는 사물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리점 가면 그런 냉장고 있어 없어요? 있어요. 놀랍죠. 네. 심지어는 이제 어떤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았어. 남편은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애가 좀 자라가지고 엄마가 친구를 만나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 애가 혼자 있으니까 불안한 거야. 근데 그 어린이 옆에 허리춤에 하나의 칩이 지금 달아나 있어. 이 아이가 열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6.5도가 올라가거나 특정한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엄마한테 연락이 간다거나 병원으로 연락이 되는 거야. 이런 시스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겨울에 눈 오는 날 걷다가 넘어졌어. 산에서. 꼼짝을 못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낭패야. 근데 그 어르신 허리춤에는 이분이 한 10분 동안 아니면 30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19나 병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시스템.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앞으로 20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도 필요 없어. 사물들 지들끼리 대화하게. 그만큼 인간의 생활은 점점 편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어릴 때 상상했던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인공지능이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겠죠. 나쁜 점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그냥 이런 관점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화갔다는 사실. 그러면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경우는 뭐냐? 자율, 주행, 자동차라는 게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전 세계가 서로 헤게모니, 주도권을 주려고 난리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20년 되면 거의 상용화된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니까.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게 뭐냐? 무인 자동차라는 개념이 틀립니다. 무인 자동차는 사람이 타요 안 타요? 없을 묻자니까 없는 거죠. 이건 군사용이야.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차를 타지만 사람이 운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가 한다? 차 스스로 운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친구 상가집에 갔다가 밤을 샜어. 부산에 그 다음날 강의를 가야 되는데 되게 피곤해. 운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 뒤에 타가지고 벌렁 누워가지고 부산 그러면 이 자동차가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인사하고선 GPS와 인공지능이 작동이 돼가지고 빅데이터라는 자료에 의해서 가장 최적의 방향, 가장 빠른 방향으로 잡고선 간다는 거예요. 나는 뒤에 차고 있고. 또 친구들 여러 곳에 갈 때는 뒤에 고스톱판 펼쳐가면서 고스톱 칠 때 얘는 알아서 간다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 문화가 이제 바뀌고 앞으로는 운전대와 페달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집니다. 차선과 교통신호 체계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최첨단의 자동차를 할지라도 사람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네. 마찬가지 자동차라도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자동차가 열심히 가다가 고속도로상에서 에너지가 떨어져 가네. 근데 주인님이 뒤에서 꾹꾹 자고 있어. 주인님 에너지 넣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지가 알아서 전기 충전기로 들어가. 그래서 전기 충전을 받겠죠? 네.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주인님 결제해야 되니까 카드 주세요가 아니라 전기 충전기와 자동차라는 그 사물이 같이 결제돼버려. 사물과 사물이. 그런 시대.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M2M. M2M이다. 머신 투 머신. 기계와 기계끼리 결제. 여기서 이때 그 기계와 기계가 결제할 때 종이돈으로 결제할까요? 동전으로 결제할까요? 저는 종이돈과 동전으로 물어봤는데 갑자기 코인이 나옵니다. 네, 동전 코인. 네. 기계는요 소수점 매체까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때 결제에 필요한 매개체는 바로 뭐다? 이거는 거예요 가상. 그때 제가 무릎을 딱 칩니다. 야 이래서 가상화폐가 등장하게 되는 거구나. 공감하세요? 네. 박수 좀 주세요. 저는 이걸 깨닫는 순간, 야, 이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는 앞으로 미래 사회를 활짝 열어주는 시금석이자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저는 조물주에 대해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시대에 맞춰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블록체인과 이 코인을 만들어서 탁탁 포석을 놓는지 제가 아주 감탄을 그만 적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취급하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네. 자랑스러우세요? 네. 이제는 예전처럼 연병처럼 취급할 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최첨단, 앞서가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거 말고 이제 할 얘기 많은데 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또 오늘 또 뒤에 약속 있는 분들 계시니까 이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에코 프리티움 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필요한 돈이 필요할까요? 기계가 필요한 돈이 필요할까요? 기가.